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업 시작합니다. 밤에도 식지 않는 더위에 잠 설친 분들 많으시죠? 이번 더위는 마치 두 개의 이불을 덮고 온풍기를 틀어놓은 채 경북 남부는 뜨거운 드라이어 바람까지 맞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먼저 정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강한 햇볕 아래 도심 전체가 펄펄 끓고 있습니다. 경북 남부에는 한때 첫 폭염 중대경보가 발령되며 체온으로 또는 더위가 이틀째 이어졌고 서울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도 폭염특보가 확대했습니다. 특히 서울은 첫 열대야에 35도로 올해 최고 기온을 기록했고 열대야 주의보까지 확대했습니다. 기상청은 5km 상공의 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과 12km 상공의 티베트 고기압이 한반도로 확장하면서 우리나라 상공의 상하층이 뜨거운 고기압으로 가득 채워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덥고 습한 남풍류가 유입돼 전국의 더위가 심해지고 산맥이 많은 경북지방은 지형 효과로 뜨거운 바람이 더해져 극한 더위가 이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상층의 두터운 고기압과 덥고 습한 남풍류의 유입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남풍의 지형 효과가 더해지는 경북 포항과 경산 지역에는 폭염 중대경보가 전문가들은 마치 이불 두 개에 온풍기를 틀고 경북엔 뜨거운 드라이어 바람까지 튼 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두꺼운 이불을 덮으면 압력 때문에 더 더운데 여기에 덥고 습한 온풍기까지 틀면 더위가 극에 달하겠죠. 그런데 경북지방 같은 경우는 남풍이 영남 알프스 지역을 넘으며 지형적 드라이어 효과를 만든 경우인데 이 바람이 경북 분지에 갇히면서 기온이 더 오른 걸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이 같은 심한 더위가 하루 더 절정을 보일 걸로 예상했습니다. 화요일 이후에는 정체전선의 영향을 점차 받으면서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고 극한 더위도 잠시 주춤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더위가 완전히 꺾이진 않고 장맛비가 그친 뒤에는 다시 기온이 오를 것으로 우려돼 지속적인 대비가 필요합니다. 또 주 중반에는 쌓인 열기 위로 또다시 강한 호우구름이 만들어질 수 있어 폭염 뒤 폭우가 반복되며 복합재난이 발생할 수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들으신 것처럼 경북 경산에는 연이틀 40도에 육박하는 더위가 이어지면서 사상 처음으로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무더위에 시민들은 거리에서 자취를 감췄는데요. 이윤재 기자가 더위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내리쬐는 햇볕이 도로를 달굽니다. 거리엔 사람들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고 간간히 다니는 사람들도 양산으로 해를 피한 채 음료로 더위를 식히기 바쁩니다. 연이틀 40도에 육박하는 극한 더위가 기승을 부린 탓입니다. 실제로 거리에서 느낄 수 있는 온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오후 2시가 조금 넘은 시간인데 39.3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기상청이 관측한 것보다 훨씬 더 높고 숨이 턱턱 막힐 정도입니다. 이곳 주민들은 수십 년을 지내며 더위를 겪었지만 올해처럼 더운 건 처음이라며 혀를 내두릅니다. 다른 해 비교를 했을 때는 올해는 유별나게 더 더웠고요. 또 숨도 차고 굉장히 날씨가 너무 따갑고 대단합니다. 체온을 훌쩍 웃도는 극한 더위가 찾아온 경북 경산과 포항에 처음으로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졌습니다. 폭염 중대경보는 체감온도가 38도를 넘거나 기온이 39도를 넘을 때 내려지는데 지난달 폭염경보 제도 개편 이후 처음입니다. 최상위 경고 단계로 시행 이후 실제 발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단순히 날씨가 매우 덥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도 온열 질환이나 사망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현저히 높은 상황입니다. 경북 남부와 충청 남부, 경기도 곳곳에서는 35도를 웃도는 폭염 경보가 이어졌습니다. 이런 극한 더위가 찾아오면 야외 활동을 멈추고 냉방 시설이 갖춰진 실내에 머무르는 게 좋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데프리카라는 별칭이 붙을 만큼 전국에서 가장 더운 지역은 대구였는데요. 최근엔 그 양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폭염이 특정 도시가 아닌 경북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는 겁니다.
여름마다 전국 최고 더위의 기록을 찍으며 데프리카로 불려왔던 대구. 1942년 8월 1일 대구에서 관측된 낮 최고 기온 40도는 80년 넘게 국내를 대표하는 폭염 기록으로 회자됐는데요.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경북 내륙과 동해안 곳곳에서 최고 기온이 대구보다 높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기상청 기후통계분석에 따르면 대구의 더위를 뛰어넘은 곳은 경북 의성입니다. 의성은 2018년 8월 1일 40.4도를 기록한 데 이어 같은 달 14일에도 40.3도를 기록하며 대구 경북 역대 최고 기온 1, 2위를 모두 차지했죠. 또 그 밖에 영덕이 2018년 8월 5일에 39.9도까지, 경주도 같은 달 4일 39.8도까지 올라가는 등 경북 곳곳에서 40도에 육박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공식 관측 기록과 별개로 자동 기상 관측 장비에서는 더 높은 기온이 관측되기도 했는데요. 영천 신령은 지난 2018년 8월 4일 41도까지 치솟았고, 경산 하양도 2012년 7월 31일 40.6도까지 올랐습니다. 이처럼 폭염 위험도가 대구라는 특정 지역이 아닌 경북 전역으로 확산하면서 한반도에도 이른바 극한 더위의 시대가 성큼 다가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2023년, 2024년, 2025년 이 3년 전체의 연평균 기온이 우리나라 관측상 1, 2, 3위를 기록했거든요. 예. 자, 올해 2026년이 제가 보기에는 뭐 1위가 될지 2위가 될지 모르지만 어디 뭐 7, 8위 이렇게 떨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지구온난화로 더워지고 있는 고온 현상이 올해도 지속될 것이다. 앞서 보신 것처럼 과거보다 폭염 지역이 넓어지고 위험 범위도 커지고 있습니다. 기상 정보를 잘 확인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또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는 등 건강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서울에도 첫 열대야가 나타나는 등 전국이 찜통더위에 시달렸던 어제, 온열 질환자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에 극심한 무더위가 찾아오면서 관련 질환자가 급속도로 늘어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11일 기준 전국 516개 의료기관에서 집계된 온열 질환자가 9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루 전 온열 질환자가 21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5배 가까이 많아졌고 1년 전 같은 날보다도 2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이번 수치는 올해 전체를 통틀어도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집계를 처음 시작한 지난 5월 15일 이후 30명대 환자가 나왔던 것도 한 차례에 불과합니다. 폭염이 심해지면서 고령층, 임신부, 기저질환자 등 노약자의 건강관리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체감온도가 폭염 중대경보 수준인 38도에 이르면 전체 사망 위험이 19%, 심혈관 질환 사망 위험이 15% 증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질병청은 무더운 시간대 야외 작업이나 행사, 운동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물을 충분히 마시고 시원한 그늘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기본 행동 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중동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공격 역량을 약화하기 위해 추가 공습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반격에 나선 이란은 미군의 공격으로 외교적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다며 호르무즈 해협의 불안정을 초래한 건 미국이라고 비난했는데요. 워싱턴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미국이 이란에 대한 추가 공습에 나섰죠? 네, 미 중부사령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호르무즈 해협에서 민간 선박을 공격하는 이란의 능력을 약화하기 위한 공습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호르무즈 해협의 관문인 이란 반다르 아바스와 캐슘 섬에서 강력한 폭발음이 잇따라 들렸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도 미군의 침략에 대응해 미국을 공격했다며 미사일 발사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성명을 내고 미군의 공격으로 지난 몇 달 동안의 모든 외교적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조치에 공개적으로 개입해서 호르무즈 해협의 불안정을 다시 초래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를 선언했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CNN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해협은 열려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또 이란이 어제 최근 무력 충돌과 관련해 협상에서 합의해 놓고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을 공격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나토 주재 미국 대사는 이란이 선박을 공격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압도적인 무력으로 대응할 거라며 이란을 향해 내부 정비를 하라고 경고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That the folks that are shooting missiles and drones at ships need to make sure that they're coordinating with the people that are negotiating the peace deal and that they're all on the same page, because my sense is that they're not. 네,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이 폐쇄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란은 통항 불가 입장을 밝혔죠. 그렇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 관리를 위해 설립한 페르시아만 해협청은 오늘 호르무즈 해협이 폐쇄됐다고 다시 재확인했습니다. 미군의 불법적인 이동 때문에 통항이 불가능하다면서 안정이 회복되면 이란을 통해 통항 허가가 재개될 거라고 설명했는데요. 발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نهاد مدیریت آبراه خلیج فارس در اطلاعیه اعلام کرد به علت تحرکات غیرقانونی نیروهای نظامی آمریکا در منطقه تردد از تنگه هرمز در حال حاضر امکان پذیر نیست.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 모즈타바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의 군사 고문은 이 호르무즈 해협이 전략적 통로로 원자폭탄 수십 개보다 더 중요하다면서 반드시 지켜낼 거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모즈타바 최고 지도자가 대국민 메시지에서 복수를 다짐했는데 이란의 보수 매체는 오늘 복수 대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등 13명을 지명하기도 했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영국과 독일, 이탈리아 총리 등 유럽 지도자들도 복수 대상에 포함했는데 이란은 미국의 공격 당시 미군 항공기의 영공 통과를 허용했다며 이들 유럽 국가들을 비난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의 피고인 장윤기가 오늘 오전 2차 공판에 출석합니다. 첫 공판에서 입장 표명을 미뤘던 범행 동기에 대해 어떤 식으로 진술할지 주목됩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장윤기는 첫 재판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사실은 시인했습니다. 하지만 살해 이유나 성폭행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해선 추가로 진술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신청한 증거 가운데 차량 블랙박스 영상의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증거를 확인하고 입장을 밝히겠다는 취지였습니다. 블랙박스는 경찰이 사건을 넘긴 이후 검찰이 장윤기의 차량 짐칸에서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 씨가 평소 해왔던 발언들이 담겨 있는 만큼 의도를 규명할 수 있는 증거로 채택될 수도 있습니다. 검찰은 블랙박스를 토대로 장윤기가 살인사건 이전에 자행했던 다른 성폭행 범죄와 이후의 행보까지 시간대별로 설명해 장윤기의 성폭행 살인 의도를 입증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실제로 이제 과거의 그 범행과 얼마나 유사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을 할 거고 실제 유사점이 상당하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정황들도 그런 목적을 밝히는데 주요한 그런 증거 중에 하나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초기엔 확보되지 않았던 케이블 타이를 검찰이 회수함에 따라 증거와 관련한 추가 증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검찰이 살인에서 추가한 성폭행 혐의는 변호인이 피고인 장윤기와 입장을 정리해 오겠다고 한 만큼 2차 공판에선 의도와 관련한 진술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의도성을 부인하던 장윤기는 첫 재판 이후 경찰인 아버지와 수사경찰 사이에 유착 의혹이 불거지자 일단 지난 7일 첫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이 보안 수사권 폐지를 두고 처음으로 입장을 냈습니다. 부작용을 막기 위한 충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 지금의 논의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신규혜 기자입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반드시 지켜야 할 대원칙이며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보안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여권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대법원도 의견을 냈습니다. 제도를 바꾸기 전 충분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법원행정처는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보안 수사권 폐지는 그 장단점과 각계의 의견을 바탕으로 충분한 수기를 거쳐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제도적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보완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권을 중심으로 한 국회의 속도전을 두고 사실상 우려 의견을 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법원은 이 밖에도 형소법 개정안에 포함된 재정 신청 신청권자 확대에도 신중 검토 의견을 냈습니다. 신청권자가 확대되면 사건이 폭증할 우려가 있고 절차가 길어지면서 피의자가 오랜 기간 불안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는 이유입니다. 다만 사전신문제도 등 압수수색영장 제도 개선안, 수사 단계에서의 조건부 석방제도 도입 등에 대해서는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계입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수사의 주체로 검사를 제외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보안 수사권이 현재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윤기 사건은 발생한 겁니다. 보안 수사권이 존치한다고 해서 장윤기 같은 사건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국민의 걱정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를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그다음 수순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취소를 위한 공소 취소 특검법일 것입니다. 민중의 지팡이라는 경찰이 이토록 파렴치하게 제 식구를 감싸고 진실을 은폐했다면 이제 대한민국의 어느 국민이 경찰을 믿고 살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회적 약자가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니까 당내에서 진지하게 숙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결정을 하면 국민을 위해서 좋지 않을까. 네, 들으신 것처럼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이제 보안 수사권 폐지 공방, 정치권을 넘어 사회적 이슈로 불붙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장윤기 사건으로 인해 경찰관 유착과 또 증거인멸 의혹이 불거지면서 정치권의 보안 수사권 폐지 논쟁에도 불이 붙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사건 진행 상황을 보면서 두 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한데요. 일단 뭐 지난주 민주당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경찰이 수사권을 완전히 독점하는 말 그대로 경수완독의 상황이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견제받지 않은 독점적 수사권을 가지게 되는 경찰에게만 수사를 맡겼을 때 믿을 수 있겠느냐의 의문이 생긴다는 것이죠. 사실 이번 장윤기 사건이 그나마 밝혀진 것이 그 이유는 검찰이 보안 수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부친인 장윤기의 부친인 현직 경찰과 그리고 수사팀 간의 결탁 여부에 따라서 상당히 혐의가 축소됐다는 것이 밝혀졌잖아요. 자, 만약에 앞으로 지금 이 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대로 완벽하게 경찰이 수사권을 장악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서는 제2, 제3의 장윤기 사건은 불보듯 뻔하다. 이걸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의 문제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고 이거는 정말 민생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이 정치권 입장에서도 정치적인 진영의 입장을 떠나서 좀 더 진지하게 이 부분을 들여다볼 필요가 분명히 생겼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지난 2022년 검찰의 보안 수사로 진실이 밝혀진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도 저희 뉴스업과의 통화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안 수사 폐지는 범죄 피해자의 목소리를 배제하는 것이다. 이 목소리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안타깝게도 지금 보안 수사권을 만약에 폐지했을 때 돌아오는 이런 어떤 혼란이라든지 또는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할 수 없다라는 목소리는 숱하게 국민의힘 등 야당이 지금까지 해왔고 또 언론에서도 그 지점을 굉장히 많이 지적을 해왔습니다. 예. 그런데 장윤기 사건이 지금 터짐으로써 또 장윤기 사건의 그 은폐의 배후가 경찰 가족이라는 것이 밝혀짐으로써 두 가지가 바뀌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게 보안 수사권이 이렇게 지금 중요하구나라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 가장 중요한 건 국민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민주당의 어떤 주장, 검찰이 지금까지 독점해왔기 때문에 많은 폐해가 있었다. 일부 동의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지 않았는데 예. 지금 보듯이 만약에 경찰이 수사 개시, 종결까지 모든 과정을 독점했을 때 피해자가 어떻게 자신의 어떤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까를 자신의 문제로 이제 바라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은 사실 예를 들어서 사후구제가 있다라든지 민주당의 주장이 자기한테 적용됐을 때 내가 못하겠구나. 지금 돌려차기 피해자라든지 또는 많습니다.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이라든지 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이라든지 지금 경찰이 이거는 훈육에 불과해. 경찰이 아니야. 이건 별게 아니야. 그냥 치상사고에 불과해. 라고 했던 것을 검찰이 보안 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혀낸 것들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지금 장윤기 사건으로 말미암아 더 이 보안 수사권과 관련돼서 정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서 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나 김민석 전 총리 등 민주당 유력 당권 주자들은 이 보안 수사권 폐지에 방점을 찍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민주당 일부에서도 이 보안 수사권 폐지 반대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당권 주자들의 목소리도 바뀔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뭐 아무래도 그러니까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예. 나름대로 강성 지지층에 그러니까 호소하기 위한 뭐 그런 전략적 차원에서 나름대로 선명성을 다 부각시키다 보니까 이 보안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만 바로 그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번에 그러니까 지금 보안 수사권 폐지가 담겨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8월 17일 전당대회 이전에 빨리 처리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시간을 갖고 전당대회 이후로 미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것이죠. 사실 민주당이 이 검찰의 보안 수사권 폐지 문제에 이렇게 매달리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뭘까요? 결국 민주당이 그동안 상당히 검찰로부터 당해왔던 소위 말하는 정치검찰의 부활을 우려하기 때문이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그러니까 전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보안 수사권이라는 칼자루를 그러니까 검찰에게 쥐어줄 경우에는 정권의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물론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과연 그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과거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때 누렸던 그 엄청난 권한이 거의 다 깨졌거든요. 예를 들면 기소독점권도 사라졌고요. 수사와 기소가 분리됨으로써 이 검찰이 직접 수사, 인지수사, 별건 수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민생사건 위주로 제기될 수밖에 없는 보안 수사가 과연 그 정치검찰의 부활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는 저는 기후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도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우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제대로 된 범죄자에 대한 징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범죄 피해자들의 고통과 원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이 만약에 확대될 경우에는 집권 세력의 지지율 하락으로 연결되고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정권까지 넘어가는 그런 상황까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무엇이 정말 민주당의 위협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민주당 내에서도 상당한 우려가 커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민주당도 보안 수사권 폐지 움직임에 좀 신중하게 많이 움직여야 된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의총을 열고 보안 수사권 존치를 위한 맞불 입법에 대해서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조건부 존치 얘기가 나오던데 이건 어떤 내용일까요? 일단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네. 정치 검찰로의 어떤 부활을 지금 핑계로 대고 이유로 대고 있지 않습니까? 조건부라는 건 이런 내용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뭐냐하면 특정 사안들, 예를 들어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라든지 이런 사건들, 그러니까 아동학대 사건이라든지 또는 성폭력 사건이라든지 조직 범죄 사건이라든지 이러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중대 범죄와 관련해서 또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어떤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보안 수사권을 존치할 수 있지 않느냐. 예. 저는 이건 충분히 국민들도 동의를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민주당도 아니 정치 검찰 운운하면서 검찰한테 칼을 쥐어서는 안 된다라는 논리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장윤기 재판이 또 이루어지는 만큼 오늘 장윤기의 어떤 자백들이 나온다면 이번 논쟁과 관련해서 또 다른 분수령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번에는 국민의힘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 징계 카드를 꺼내들며 당내 진통이 상당한 가운데 또 지방선거 재선거를 요구하면서 장외 정치에도 몰두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올림픽공원 그 시위 현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반말 팻말을 연이어들면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런 장동혁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글쎄요,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민주당 쪽에서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경우에 벗어난 것이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국회 석상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 이 도대체 그러니까 사법적 처리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강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뭐 지금 그러니까 야당 대표가 이를 반말을 한다고 해서 어법 처리하기는 조금 그러니까 이 좀 지나친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민주당이 정말 이렇게 외형적으로는 발끈하고 있습니다만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제가 생각에 모르긴 몰라 빙그레 웃지 않을까요? 결국은 지금 장동혁 대표는 여전히 민주당의 전략 자산이야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사실 이 장동혁 대표 이 반말 정치가요. 따지고 보면요, 제 얼굴에 침뱉기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실 이 보수 정당의 가장 그 큰 가치 중에 하나가 이미지 중에 국민들이 나름대로 그래도 좋게 보는 것 중에 하나 품격이거든요. 스스로 그 품격을 지금 걷어차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내에서조차 상당한 비판의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이 지금 본인의 반말 정치가 본인에게도 되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당내에서도 지금 이 동여가 그 동자를 아주 된소리로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결국은 이 지금 장동혁 대표가 아까 징계 운운에다가 또 지금 이 반말 정치를 통한 자기 나름대로는 상당히 그러니까 이 상대 그러니까 이에 대한 강한 공격을 하면 할수록 자신이 상당히 유리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자성어에 가공비례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나친 공서는 그러니까 예의에 벗어난다는 뜻인데 그걸 약간 비틀어 이야기하면요. 장동혁 대표의 지나친 공격은요. 정말 가공비례. 왜냐하면 지나친 공격은 비상대 책임만 불러올 뿐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장동혁 대표의 이런 행보가 오히려 민주당을 도와주는 꼴이 되고 있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장동혁 대표의 이런 행보가 징계 논란, 사퇴론과 좀 거리를 두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던데요. 그렇죠. 국민의힘 내부에서 원래 장동혁 대표를 비판했던 그룹 말고 장동혁 대표를 그래도 은근히 지지해야 왔던 많은 중진 의원들조차도 이 반말 정치 내지는 장애 정치에 대해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당의 어떤 지지율 또는 당을 바라보는 지금 지지층의 어떤 기대 이것과는 별개의 어떤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게 상대를 호칭하는 그 방법은 상대를 어떻게 대하겠다는 태도거든요. 즉 자신의 어떤 품격에 대한 문제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고 일부 지지층들의 감정의 어떤 결집은 노릴 수 있으되 전체 지지층의 외면 또는 진짜 소수당으로 점점 전락시키는 그런 리더십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금 비판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안철수 의원이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복당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얼씬도 하지 말라 이렇게 날선 말을 했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복당 불가 주장에 좀 가세한 그런 모양새 같기도 한데요. 일각에서는 차기 당권 경쟁을 염두에 둔 행보 아니냐 뭐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예, 뭐 저도 뭐 그러니까 분석에 저도 뭐 동의를 하는 편인데 예. 물론 뭐 외형적으로는 사실 이 두 사람의 갈등이 시작된 것은 지난 12.3 비상계엄 때 당시에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당사로 그러니까 모여라고 처음에 지시한 사람이 누구냐 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기소가 돼 있는 추경호 대구시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당사에 모이라고 지시한 사람은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아니라 이 당시 당대표였던 한동훈 의원이었다.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이 발끈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말을 했느냐. 그러니까 상당히 그러니까 그 문제 때문에 티격태격하다가 결국은 이제 지금 이 상황까지 왔습니다만 그러나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12.3 비상계엄의 지시자가 누구냐 그거보다 더 큰 것은 아무래도 뭐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스스로 중도에 상당한 그러니까 기반을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지금 예상되는 장동혁 체제 이후의 전당대회 과정에서 자기는 그러니까 지금 중도도 지금 그러니까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장동혁 대표가 차지하고 있는 강성 지지층에게 일종의 러브콜을 보내는 하나의 수단으로 한동훈 의원에 대한 견제구를 날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는 것이 좀 뭐 나름대로 상당히 좀 합리적인 분석이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네, 그만큼 보수 진영 내에서 한동훈 의원의 복당에 좀 위협을 느끼는 사람이 많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맞습니다. 예. 이제 그게 이제 장동혁 대표의 저런 뭐랄까요 저급한 어떤 정치 행태가 민주당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적되면서 리더십이 흔들리고 그러면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린다는 건 곧 한동훈 의원의 복당과 연계돼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한동훈 의원의 복당이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판단했던 시기에서는 이렇게까지 직접적인 어떤 견제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제 당의 리더십이 이렇게 흔들리는 와중에서 직접적으로 복당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 다음부터 이루어지는 어떤 현상들 내지는 또는 전개 과정 이것이 직접적으로 미치는 사람들이 바로 경쟁을 할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철수 의원의 저런 발언은 곧 한동훈 의원의 복당이 상당히 심각하게 고려되고 있다라는 걸 반증할 수도 있죠. 네, 민주당 상황도 보죠. 지금 전당대회 선호투표제 도입과 관련해서 어제 최고위에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는데 결국에 끝내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단 걸까요? 선호투표의 유불리를 놓고 그러니까 각 후보 진영 간에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셈법이 아주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지금 저 선호투표를 주장하고 있는 김민석, 송영길 의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선호투표를 할 경우에는 일종의 이 두 사람의 정치적 연대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리할 수밖에 없다. 반대로 가면 정청래 대표의 전 대표의 입장에서는 선호투표를 할 경우에는 내가 불리한데 왜 그걸 해? 그리고 지금 당헌 당규에도 그러니까 결선투표라 이 방식을 선호투표라고 명시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왜 갑자기 이렇게 턴을 한단 말이야?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만 사실은 지난해 전당대회 때 정청래 전 대표가 출마를 했었잖아요. 당시 이때 7월 달에 당무회의에서 이게 결선투표제의 한 방안으로 선호투표가 결정이 됐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는 선호투표가 문제가 안 됐던 이유는 박찬대 당시 후보와 1대1 구도였기 때문에 선호투표를 굳이 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선호투표를 이야기하고 있는 김민석, 송영길 의원 측에서는 아니 그때 다 결정된 거고 그리고 또 이번 경기도당 위원장 선거에 때도 선호투표제를 통해서 선출이 됐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때는 맞고 왜 지금은 틀리느냐.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정청래 전 대표 쪽에서는 아니 지금 그러니까 본격적인 레이스를 시작되기 전에 왜 게임의 룰을 바꾸느냐 이런 부분들의 입장의 그 간극의 차이를 쉽게 좁히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전당대회의 그러니까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주 목요일이 당대표 공식 후보 등록일인 만큼 모레 수요일까지는 좀 결론이 나지 않을까 지금 전망이 되고는 있는데 현재 민주당 7명의 최고위원 중 4명이 친청계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선호투표제 부결되는 것 아니냐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아마 좀 절충을 할 것 같아요. 왜 이게 지금 안 되냐면
전당대회를 직전에 두고 룰에 개정을 했을 때 또는 어떤 특정 룰이 처음으로 적용될 때 특정 후보들의 유불리가 뚜렷하지 않으면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정청래 후보 측에서 선호투표제가 되면 자신들이 2등에 많이 이렇게 노출이 되지 못한다는 것. 그러니까 비호감에 대한, 그러니까 호감도 많지만 비호감도 그만큼 많기 때문에 전적으로 불리하다는 걸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받아들이면 필패다라는 상황이라면 이 룰 개정이라는 건 사실 이기는 어떤 특정 후보를 이기게 만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승복할 수 있는 룰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선거가 끝나고 승복하지 못한다면 그 룰 자체가 분열을 야기하는 룰이 되기 때문에 전준이나 또는 최고위 마지막 의결에서도 그 문제를 아마 고려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쪽이 당연히 불리하게 여기는 그 룰인 선호투표제가 이번에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직 뭐 정청래 전 대표는 출마 선언도 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뭐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이렇게 출마선을 늦추는 이유는 아무래도 뭐 본인이 그만큼 자신 있다는 뭐 그러니까 이 자신감을 그러니까 겉으로 표현하는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본인의 입장에서는 지금 일종의 3파전 구도인데 그러니까 김민석, 송영길 후보가 상당히 연대해서 자신을 그러니까 압박하는 그런 모양새가 강화되고 있는 부분이 오히려 자신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게 당 대표를 해왔던 그런 그러니까 강자가 아니라 나름대로의 상당한 그러니까 정치적인 일종의 뭐랄까 억울함 이런 걸 갖다가 호소를 하여서 일종의 동정 여론도 한번 자극하는 일종의 양수겸장의 그런 그러니까 이 포석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 전당대회의 승패를 가를 변수는 좀 뭐가 될 것으로 보이는지 그리고 전망을 좀 어떻게 하고 계신지도 궁금하네요. 일단 저는 룰이 가장 큰 변수라고 생각을 해요. 선호투표가 받아들여지느냐 않느냐에 따라서 대세가 확 바뀌니까요. 룰 개정이 첫 번째 변수이고 두 번째 변수는 어찌됐든 지금 장동혁 대표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무슨 상황이냐면 지금 이번이 굉장히 서로 간에 어떤 첨예한 지금 충돌이 예상돼요. 그랬을 때 마지막에 누가 어떤 막말이라든지 또는 지나친 공격으로 도리어 지지층을 이탈시킬 것인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번에 주목되는 어떤 선거라고 할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양당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정치권 주요 상황들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검찰 보안 수사로 세상에 드러난 전직 시장의 뇌물 사건 당시 녹취를 YTN이 단독으로 확보했습니다. 시장의 연루 정황이 고스란히 담겼는데도 측근의 개인 비리로 묻힐 뻔했던 이번 사건. 검찰 보안 수사의 필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준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달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이 선고된 심규원 전 동해시장의 뇌물 사건은 해양경찰이 송치했을 때만 하더라도 배달 사고로 취급됐습니다. 측근이 1,000만 원을 꿀꺽했다는 말만 믿고 시장은 조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록을 전면 재검토한 검찰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받은 돈을 가로챘다면 다음 날 뇌물을 준 사람에게 시장과 통화했냐고 물을 리 없다는 점에 주목한 겁니다. 시장과 통화했어요? 아니 아직 안 하셨구나. 내 문자를 보냈는데 아직 안 읽었네. 같은 날 심 전 시장과 수산업자의 통화도 이어졌습니다. 대표님. 예, 선생님. 예, 문자를 늦게 봐가지고. 어저께 말씀하셨던 거. 예. 그거 언제쯤 준비해야 됩니까? 들어갔다 와서. 보안 수사에 나선 검찰은 결국 돈을 받은 몸통이 시장이라는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액수도 1,000만 원이 아니라 이른바 저수지 역할을 하는 업체를 통해 받은 것까지 모두 11억 6천만 원에 다다른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이 어떤 부실하게 수사하거나 사건을 암장시키더라도 그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항의할 수 있는 피해자가 없습니다. 보안 수사가 그 실체 규명에 얼마나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장치인지를 여실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기록 속 스모킹건을 깨운 셈인데 향후 여당이 추진하는 대로 보안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고 보안 수사 요구권만을 부여한다면 앞으로는 기대하기 어려운 장면입니다.
특히 최근 장윤기 사건처럼 수사기관이 고의로 증거인멸에 나서거나 경찰이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백 조서를 빠뜨린 채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례의 경우 기록을 직접 검증할 수사권 없이 요구만으론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는 게 검찰 내부의 중론입니다. 부실 수사를 걸러내는 보안 수사의 순기능이 현장에서 계속 입증되는 가운데 제도의 존폐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상 여론조사 수수 의혹 사건으로 오늘 1심 선고를 받습니다. 앞서 부인 김건희 씨는 같은 사건으로 1, 2심에서 나란히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이번엔 다른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동준 기자, 오늘 선고 몇 시로 예정돼 있습니까? 네, 법원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기일을 진행합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도 오늘 함께 선고를 받습니다. 재판장은 앞선 내란 사건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던 이진관 부장판사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씨와 공모해 명 씨로부터 2억 7천만 원에 달하는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재작년 국회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명 씨와 통화해서 김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해 대화하는 통화 녹취가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명 씨의 여론조사를 수수한 대가로 김 전 의원의 공천을 약속했다고 보고 두 사람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3천여만 원을, 명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 발언을 통해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대가를 약속했다는 증거가 없다면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네, 앞서 김건희 씨 재판에서는 1심과 2심 모두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죠? 네, 그렇습니다. 같은 사실관계로 기소됐던 김건희 씨는 1심과 2심에서 관련 혐의가 모두 무죄로 판단됐습니다. 먼저 김 씨 1심 판단부터 살펴보면 재판부는 명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제공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명 씨가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다수에게 배포한 것일 뿐이라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항소심 재판부 판단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의원의 공천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봤는데요. 다만 공천에 영향을 끼쳤는지는 쟁점이 아니라면서 진술 내용 등을 종합했을 때 여론조사와 공천을 연관지을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대가성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혐의와 관련해 김건희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통일교 청탁 사건과 함께 오는 16일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올 상반기 육아휴직을 낸 아빠가 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체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10만 명을 돌파했는데 연말에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올 상반기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10만 3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보다 9.5%, 8,900여 명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남성 육아휴직 수급자 비중은 38.8%로 처음으로 4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아빠 육아휴직 비중이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더 큰 폭으로 늘어난 건데 노동부는 아빠 육아가 우리 사회의 새로운 표준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되고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로 제도 사용 여건이 좋아진 것이 남성 육아휴직이 늘어난 이유로 꼽힙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말에는 육아휴직을 포함한 1가정 양립지원제도 활용자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노동부는 제도 사용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음 달 20일부터는 연 1회에 한해 1주 또는 2주 동안 일주일 단위로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합니다. 자녀의 휴원, 휴교나 방학, 질병으로 인한 입원 등 단기간 돌봄 공백이 발생했을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간밤 정말 더웠는데요.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시민들은 저녁부터 도심 속 수영장과 한강을 찾아 무더위를 식혔습니다. 손효정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주말의 마지막 밤, 서울 도심의 한강 수영장은 더위를 피해 나온 시민들로 잘 디딜 틈이 없습니다.
신나는 음악에 맞춰 물을 튀기고 물살을 가르다 보니 물러날 기미 없는 더위도 잠시 잊을 수 있습니다. 너무 더워서 알바 끝나고 바로 수영장 오자고 해서 오게 됐어요. 분위기가 너무 다들 뜨거우셔가지고 저도 약간 좀 덩달아 신나는 것 같아요. 한 번에 다 사라지는 것 같아요. 너무 시원하고 좋습니다. 밤에 노는 게 너무 낭만적인 것 같습니다. 큐브를 타고 엄마 아빠와 물장구를 치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다 보니 어느새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물놀이도 식후경, 컵라면과 닭강정으로 출출한 배를 달래면 다시 학교 갈 힘도 샘솟습니다. 맨날 올 수 있고 여기서 살고 싶어요, 그냥. 그래도 수영장 오니까 더 활기차고 학교를 갈 준비가 될 것 같아요. 한강 공원을 찾은 시민들도 벤치에 몸을 기대고 강물에 발을 담그며 식지 않는 밤 공기를 견딥니다. 찜통 더위가 밤까지 계속되면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부산, 울산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 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이지만 기온은 여전히 30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습도도 60%를 훌쩍 넘기면서 후텁지근한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너무 더워서 집에서 그냥 에어컨 틀어놓고 있다가 밤에 잘 나오는 것 같아요. 확실히 물놀이 하니까 애들도 시원해하고. 당분간 밤에도 폭염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잠들기 전 실내 온도를 충분히 낮추고 냉방과 환기에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비닐하우스 농가도 연일 이어지는 폭염의 울상입니다. 무더위로 수확량이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인데 폭염은 얼마나 오래 갈지 근심이 깊습니다. 조경원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채 연글지 않은 초록빛 토마토도 더위에 지친 건지 줄기가 축 늘어져 있습니다. 한때는 주렁주렁 열매가 빼곡했지만 지금은 듬성듬성합니다. 바로 무더위 때문입니다. 고온기가 되면 작물이 첫째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착화가 안 되니까. 폭염은 비닐하우스 농가에도 직격탄을 날립니다. 토마토는 보통 섭씨 25도 안팎에서 가장 잘 자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섭씨 35도가 넘어가면 꽃가루 활력이 떨어져 열매가 잘 만들어지지 않고 기형과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고 있고 습도도 높아 이곳 비닐하우스와는 그야말로 찜통입니다. 현재 실내 온도는 섭씨 40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때문에 보통 여름에 휴지기를 갖지만 이상고온 현상으로 폭염이 며칠씩 계속되는 해에는 하우스를 더 오래 비우기도 합니다. 폭염이 장기화할수록 수확량은 그만큼 줄어들고 매출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30% 이상 되죠. 35% 막 이제 그때 온도 날씨에 따라 틀린데 폭염이 계속 지속되면 그만큼 더 많은 손해가 나는 거죠. 올 여름에도 극한의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비닐하우스 농가도 날씨를 예의주시하며 오늘도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제주에 강풍이 몰아치면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빚어지고 시설물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제주공항에서는 항공기 100여 편이 무더기 결항하면서 출도착 이용객 17,000여 명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고재형 기자입니다. 착륙을 시도하던 항공기가 강풍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하늘로 올라갑니다. 첫 제주 도착 예정 항공기가 강풍으로 회항하는 등 이른 아침부터 제주공항 항공편 운항이 잇따라 취소되고 지연됐습니다. 제주공항에는 항공기 이착륙을 방해하는 급변풍특보와 강풍특보가 발효되면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제주공항에는 한때 순간 최대 풍속 초속 20m가 넘는 강풍이 몰아쳤습니다. 심하게 흔들리는 비행기를 타고 제주에 도착한 승객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저는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 불안하고 막 비행기도 많이 흔들리고 그래서 진짜 좀 힘들었습니다. 강풍으로 인한 항공편 무더기 결항에 여행객들은 대체 항공편을 구하지 못한 채 발이 묶였습니다. 광주든 서울이든 아무 데나 뜨기만 하면 되는데 뜨는 것 자체가 다 없다고 내일까지 최소 모레부터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 발이 묶인 상황입니다.
제주 전역에서도 강풍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나무가 쓰러지고 간판이 흔들리는 등 강풍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 신고 수십 건이 소방에 접수됐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실종됐던 해군 함정 승조원이 하루 만에 동해 북방 한계선 인근 해상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해군은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오전 5시 58분쯤 동해 고성군 거진읍 동방 52km 해상에서 어제 동해 경비 임무 함정에서 실종된 해군 병사의 시신을 발견해 수습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군은 어제 실종 사실을 인지한 직후부터 해경과 합동으로 함정 10여 척과 항공기 여러 대를 투입해 실종자 수색을 벌여왔습니다. 강원 고성군 거진읍 동방 50여 킬로미터 해상에서 해군 호위함에 탑승했던 실종 병사는 어제 새벽 0시에서 2시 사이 함 내부 순찰을 맡았던 당직자에 의해 마지막으로 목격된 뒤 오전 8시 당직 근무에 해당 병사가 나오지 않으면서 실종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군은 실종 지점이 NLL 인근 해역이라는 점을 감안해 북한도 수신이 가능한 국제 상선 공통망 등을 통해 북측에도 실종 사실을 통지했습니다. 제9호 태풍 바비가 상륙한 중국에선 200만 명 넘게 대피했습니다. 문 닫은 학교나 체육관 등은 대피소로 변했고 고가도로나 다리 위는 주차장이 됐다고 하는데요.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전합니다. 성난 파도가 해안가 교각을 때리자 집채만한 크기로 부서집니다. 방파제 근처에 자리 잡은 낮은 집들은 물론 6층짜리 빌라도 집어삼킵니다. 제9호 태풍 바비가 강타한 중국 동부 연안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됐습니다. 시속 140km 넘는 강풍에 바다와 하늘길은 물론 육로 교통까지 마비됐습니다. 저장성에서만 221만 명이 대피했고 문 닫은 학교나 체육관은 임시 대피소로 변했습니다. 后的这间教室就有18张床位，空调、电扇一应俱全，用来防暑。在每个安置点还配备了多名医生，提供基本医疗服务。 도심 고가도로는 쌍방향 2열, 3열 이상 주차된 차들로 빼곡히 들어찼습니다. 흙탕물이 넘실대는 다리 위라 위태로워 보이는데도 빈자리가 없을 정도입니다. 해안 저지대라 쉽게 침수되는 평지나 지하 주차장을 피해 비상 주차를 하도록 당국이 허용한 겁니다. 7月18时起至第9号台风应急响应解除之日止，建议将车辆暂停在相对较高地域。 태풍이 핥히고 간 타이완에서도 14,000여 명이 대피했고 100명 넘는 부상자도 나왔습니다. 태풍은 한반도에서 가까운 산둥반도까지 북상한 뒤에야 열대 저압부로 약해질 거란 예보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지금 서유럽은 40도를 넘나드는 폭염으로 역사상 가장 뜨거운 여름을 맞고 있습니다. 에펠탑을 비롯한 프랑스 유명 관광지들이 단축 운영에 들어갔고 스페인에서는 닷새 전에 시작된 산불이 아직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프랑스 파리 에펠탑에 단축 운영을 알리는 안내판이 걸렸습니다. 40도에 육박하는 폭염 탓에 주말 동안 자정까지인 운영 시간을 오후 4시까지로 제한했습니다. 에펠탑을 찾은 관광객들은 줄을 서서 물세례를 받으면서 더위를 식혔습니다. 루브르 박물관과 오르세 미술관도 각각 오후 4시와 5시까지만 단축 운영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세계 최고 권위 사이클 대회인 뚜르 드 프랑스는 사상 처음으로 일부 언더 코스를 단축했습니다. 에어컨 없는 오래된 건물의 주민들은 창문을 은박지로 가리는 방법으로 여름을 나고 있습니다. J'ai mis des couvertures de survie sur mes fenêtres. Alors j'ai fait que d'un côté parce que du coup il fait noir dans l'appartement. Et c'est vrai que du côté où j'ai pu mettre les couvertures, j'ai gagné sans doute 2-3 degrés en confort. Donc, mais je pensais jamais avoir à faire ça chez moi. 파리에서 에어컨을 설치하려면 이웃 주민 동의를 받아야 하고 공사비도 1,000만 원 이상이라 최악의 폭염 속에도 보급률은 25% 수준입니다.
Moi, j'ai de la chance, j'ai une climatisation intégrée dans mon appartement, donc, mais on n'essaye pas de la mettre non plus trop parce que c'est bruyant, c'est coûteux aussi, donc on essaie de la mettre au dernier délai, au dernier carat. mais... 프랑스는 파리를 포함해 국토의 4분의 1 이상에 주말 동안 최고 수준의 폭염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스페인에서도 폭염의 영향으로 큰 산불이 이어지면서 지난주 남부 안달루시아에서 12명이 숨지고 20명 이상 실종됐습니다. 유럽연합 기후감시기구는 지난달 서유럽 평균 기온이 관측 역사상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보고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최근 며칠 밖에 나가기가 겁날 정도로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높은 체감온도에 온열 질환자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아주 덥다고 하는데 더위 속 건강 수칙 짚어보겠습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허양임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원장님께서는 병원 현장에서 이 환자들을 보고 계실 텐데 온열 환자들이 실제로 요즘 많이 찾아오나요? 네, 지금 갑자기 많이 더워지면서 장마가 끝나고 나니까 더위가 심해졌잖아요. 예, 그래서 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 통계에 따르면 체감 온도가 38도에 이르면서 보통 노인이 많이 올라간다고 하는데 예, 예. 작년하고 비교해 보면 사실 좀 선선한 여름 시작이 돼서 누계의 집계로는 작년보다 적은데 갑자기 최근 7월 11일 통계에서 보면 거의 작년보다 2배 이상 증가 급증하고 있는 단계라고 볼 수 있고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 생각해 보니까 올 여름 시작할 때는 좀 네. 선선해서 왜 이렇게 맞아요. 시원하느냐, 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기억이 나지도 않을 정도로 너무 더운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날씨에 노인의 사망 위험이 급증한다라고 하는데 고령층에게 이렇게 더위가 더욱 위험한 이유는 뭡니까? 예, 사실 이제 고령층에서는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체온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땀도 더 잘 안 나고요. 또 하나는 갈증을 잘 못 느끼셔서 필요한 수분 섭취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온열 질환 위험이 높아지고 또 가지고 있는 만성 질환으로 인해서 또 탈수의 위험도 높아서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 말씀하신 그 만성 질환이라고 하면 당뇨라든지 고혈압, 신장 질환 이런 걸 꼽을 수 있을 텐데 이분들은 왜 더 위험한 건가요? 일단은 고혈압 환자분들 드시는 약 중에서 이뇨작용이 있는 약들은 수분 소실을 더 많이 시키고요. 또 당뇨 환자분들은 일단 혈당이 높기 때문에 소변량이 더 많고 수분을 더 많이 필요로 합니다. 특히나 여름에 이제 탈수가 되면 상대적으로 혈당이 더 많이 올라가면서 더 위험해질 수가 있고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도 수분 대사, 그다음에 내 체내 대사를 조절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다른 질환이 없는 분들보다 더 심하게 조절이 안 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다만 내가 먹는 약이 이제 탈수시키는 거 아니야라고 약을 마음대로 끊기보다는 약은 드시던 대로 잘 드시고 다른 분들보다 수분 섭취에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더울 때 흔히 일사병, 열사병 이렇게 네. 좀 혼용을 해서 쓰긴 하는데 네, 이게 맞아요.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다른 겁니까? 일단은 열탈진이 있고요. 네. 열사병, 일사병이 있는데 일단은 열탈진 같은 경우는 의식이 있고 또 체온 조절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피부가 땀이 나서 축축하고 땀이 나 있습니다. 하고 체온도 40도 이하고 보통 느끼는 증상은 메스껍고 구토, 두통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열탈진 같은 경우는 좀 쉬면서 수분을 섭취하면 회복이 되는데 열사병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특징이 의식이 없고 또 체온 조절 능력 자체가 상실이 됐기 때문에 심부체온이 40도가 넘어가면서 피부가 오히려 건조하고 뜨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119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흔히 더위 먹어서 지쳤다라고 하면 열탈진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열사병은 정말 응급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네, 되겠군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정말로 열사병 같은 그런 온열 질환으로 쓰러진 사람을 발견하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겠습니까? 일단 119에 즉시 신고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요. 의식이 있다면 시원한 장소로 이동을 해서 옷을 느슨하게 해주고 찬 수건이나 얼음 같은 걸로 겨드랑이나 목처럼 체온을 떨어뜨릴 수 있는 부분을 마사지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의식이 없을 때에는 물을 마시게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알코올로 이제 오히려 빨리 증발시킨다고 알코올로 닦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럴 때는 표피에 오히려 혈관을
수축시키면서 체온 발산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알코올로 몸을 닦는 것은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체온을 떨어뜨려 줄 필요는 있는데 그냥 물수건 정도가 네. 가장 적절하다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최근에 보면 이렇게 더운 날씨에 야외 활동을 하다가 건강을 잃는 분들의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그 날씨에 따라서 밖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준 같은 것들을 네. 이제 당국에서도 마련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강화돼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이제 오늘 이렇게 더운 시기에는 지침은 있습니다. 이런 폭염특보가 발령이 되면 1시간 일하면 15분에서 10분 정도는 휴식을 취하셔야 되고요. 특히 가장 위험이 높은 2시에서 5시 사이에 야외 작업은 피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두통이나 메스꺼움 같은 온열 질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쉬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예. 특히나 쪽방촌 어르신들이라든지 노숙인처럼 어떤 냉방 기기를 이제 잘 활용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는 경우에는 더욱 더 위험할 것 같은데요. 네. 이건 어떤 식으로 좀 대처가 필요할까요? 사실 지금 살수차나 그다음에 양산대여 같은 것은 사실 좀 임시 방편인 것 같고 오랜 시간을 보내는 환경 자체가 너무 덥고 냉방을 이용할 수 없는 분들한테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무더위 쉼터, 우리가 냉방이 되고 있는 곳에 쉴 수 있는 쉼터 마련이 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보건소나 이런 데 인력이 확충이 된다면 이 노인이나 쪽방촌에 계시는 분들이 건강 상태가 어떤지 찾아가서 건강을 체크해드리는 제도 같은 것도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38도까지 오른다라고 하는데요. 온열 질환 예방과 건강을 위해서 지금 시청자들이 꼭 기억해야 할 수칙을 몇 가지 좀 알려주실까요? 네,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물을 자주 드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네. 갈증이 느끼지 않아도 물 섭취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샤워 자주 하시고 옷은 가급적 헐렁하고 가벼운 옷을 착용하는 게 좋겠고요. 야외에 나가셨을 때는 햇빛을 가리기 위한 양산이나 또 모자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위험군들은 2시에서 5시, 특히 해가 쨍쨍하고 도로에서 열이 많이 올라가는 시간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이런 날씨에는 안 더워도 주기적으로 시간을 봐서 쉬어야 한다라고들 하는데 네. 특히나 고령층 같은 경우에는 더위를 좀 둔감하게 느끼는 경우가 네. 많기 때문에 이걸 좀 기억을 해야 한다면서요. 네, 일단은 특히 이제 갈증이 느낄 때 물을 마시면 좀 늦습니다. 우리가 이미 많이 탈수가 됐을 때 갈증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20-30분 정도 시간 간격을 정해놓고 물을 수시로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하루에 성인 기준으로 물을 얼마나 마시면 좋을까도 궁금한데 약간 상식적으로 보면 하루에 8잔의 물을 마셔라 이런 식의 얘기들이 있잖아요. 조금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네. 권장하는 물 섭취 기준은 1.5에서 2리터 정도인데요. 네. 종이컵으로 보면 8잔에서 10잔입니다. 근데 이렇게 특히 하지만 밖에서 활동하면서 땀을 많이 흘릴 때에는 필요한 수분량도 더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고 야외 활동을 할 땐 더 신경 써서 물을 드셔야 되는데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는 조금씩 나눠서 시간을 두고 나눠서 드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내 몸을 관리한다는 생각으로 조금씩 계속 잊지 말고 물을 마셔줘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아이스 커피라든지 음료수라든지 혹은 심지어 맥주 같은 것도 수분 섭취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겁니까? 네, 권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사실 이제 커피나 이제 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오히려 반대로 소변을 더 많이 내보내기 때문에 체내 수분량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체온도 올라가게 하고 그래서 탈수 예방을 할 뿐만 아니라 숙면을 방해할 수도 있어서 피하도록 하고요. 쉽게 얘기할 때 아이스 커피 같은 거 한 잔 마시면 그만큼의 물을 더 마셔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소금이나 이온 음료 같은 경우는 당을 올리거나 그다음에 혈압을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과다한 섭취는 자제하시고 오히려 생수나 또 약간의 미네랄이 들어있는 보리차 이런 것들을 시간 간격으로 잘 섭취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예, 물이 가장 좋다라는 말씀이신데요. 네. 특히나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음료수도 좀 주의해야 한다라는 점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냉방기기 사용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에어컨을 사용하다 보니 머리가 아프다, 오히려 감기에 걸렸다 이런 분들도 많은데요. 우리가 어떤 점을 주의해야겠습니까?
네, 밖에 더워지면 온도를 낮추겠다고 실내랑 실외의 온도 차이를 많이 나게 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몸은 이렇게 밖이랑 안이랑 온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적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면역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5도 정도 차이로 유지하시는 게 좋겠고요. 또 하나는 사용하시면서 한두 시간 간격으로는 환기를 해서 공기가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고요. 또 하나 냉방병 증상이 약간 감기가 있거나 두통, 오한 같은 게 있을 수가 있는데 이 따뜻한 곳에 휴식을 하시고 특히 내 에어컨 상태가 좋지 않은지 너무 온도를 낮게 쓰고 있지는 않은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특히나 근데 만약에 이제 약간 으실으실하고 머리 아픈 정도가 아니라 증상이 지속이 되고 콧물이나 가래 같은 다른 증상이 동반이 된다면 실제 냉방병을 넘어서서 감기일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 방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래도 이제 신경을 쓸 수 있는 낮에는 좀 덜할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춥게 해놓고 한밤 자고 나면 그때 이제 감기에 걸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밤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밤에는 온도를 사실 더 차이를 줄여놓고 주무시고 오히려 좀 쾌적한 정도, 습도가 낮아지게 하는 정도만 하시는 게 좋겠고요. 가급적 타이머를 사용해서 온도 너무 하루 밤새도록 틀어있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또 하나는 샤워하실 때 이제 덥다고 막 찬물 샤워하는 경우가 있는데 찬물 샤워 후에는 우리가 오히려 체온을 올리기 위해서 몸에 체온이 올라가면서 오히려 더워서 잠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시고 너무 냉방 세게 틀지 않고 주무시는 게 숙면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 저는 요즘에 그 실내 공간에 많이 있다 보니까 안구가 많이 건조해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맞아요. 이것도 네. 그 냉방기기 사용 때 주의해야 할 점일까요? 그렇죠. 안구도 마르고 또 주무실 특히 코골이가 있거나 입 벌리고 주무시는 분들은 목 자체가 마르면서 그것 때문에 인후염, 감기의 위험도 자체 높아집니다. 그래서 실내 습도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예. 너무 온도 낮지 않게 유지하는 것 그리고 자기 전에 또 물 충분히 드시는 것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수인성 감염병 이런 부분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식중독이라든지 혹은 어떤 물을 마셔서 이제 배탈이 난다든지 흔히 볼 수 있는 일인데 어떤 걸 주의해야겠습니까? 예, 여름철에는 식중독 위험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특히 물은 끓여서 먹는 거 중요하겠고요. 음식은 익혀 먹고 음식을 보관할 때도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하도록 하고 또 조리 전 그리고 식사하기 전에 비누로 손을 씻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예. 이 밖에도 주의하셔야 되는 게 피부가 화상을 입는 것 그리고 눈화상이라는 각막염도 주의하셔야 돼서 예. 눈도 자주 깜빡이시고 특히 평소에 안구 건조증이 있다거나 하는 분들은 이제 인공 눈물 사용하는 거 좋겠고요. 야외 활동할 때는 반드시 선글라스를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또 하나는 여름철에 이제 잠을 설치고 입맛이 없다고 식사를 대충 때운다던가 하는 경우에는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대상포진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특히나 더 적절한 휴식, 충분한 수면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나들이 같은 것 갔을 때 네. 모기나 어떤 해충에 물리는 경우도 많은데 네. 이 부분도 좀 주의점을 알려주시죠. 그렇죠. 사실 이제 러브버거나 또 이제 이렇게 장마가 지나고 나면 고인물에서 이제 모기가 갑자기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야외 활동할 때는 긴 바지, 얇은 거 긴팔 긴바지 입으시는 게 좋겠고 또 모기 기피제 같은 거 꼭 뿌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벌레를 물린 자리가 많이 부풀어 오르거나 열감이 있거나 할 경우에는 병원에 방문하셔서 염증이 생긴 건 아닌지 체크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허양임 가정의학과 전문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월드컵 4강 대진이 확정됐습니다. 모든 팀이 월드컵 우승 경험이 있는 데다 사상 처음으로 피파 랭킹 1위에서 4위 팀이 4자리를 모두 차지해 엄청난 명승부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관전 포인트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우리 시간으로 수요일 오전 4시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손꼽히는 프랑스와 스페인이 맞붙습니다. 미리 보는 결승전이라 불린 만큼 빅매치인데요. 2018 러시아 월드컵 우승, 2022 카타르 월드컵 준우승에 이어 3대회 연속 결승 진출에 도전하는 프랑스. 이번 대회 6경기를 모두 이긴 것은 물론 16득점, 2실점이라는 엄청난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음바페를 필두로 우스만 덴벨레, 마이클 올리세로 구성된 공격진은 이번 대회 최강으로 평가받죠. 이에 맞서는 스페인은 2010 남아공 월드컵 이후 16년 만에 월드컵 우승에 도전합니다.
최근 A매치 36경기 무패, 이번 대회 6경기에서 11득점 1실점으로 말 그대로 무적함대의 위용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로드리와 페드리, 다니 올모로 구성된 중원은 모든 팀 가운데 최강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오전 4시에는 손꼽히는 앙숙, 잉글랜드와 아르헨티나가 맞붙습니다. 두 나라는 1982년 포클랜드 전쟁을 계기로 감정의 골이 깊어졌는데요. 4년 뒤 1986년 멕시코 월드컵 8강에서 그 유명한 신의 손 사건이 터졌습니다. 당시 아르헨티나의 에이스였던 마라도나는 잉글랜드 골키퍼와 공중볼을 경합하다가 손으로 공을 쳐서 골을 만들면서 신의 손이라는 신조어가 탄생하기도 했죠. 잉글랜드는 1966년 자국대회 우승 이후 60년 동안 월드컵 결승 무대를 밟아보지 못했습니다. 핵심 선수는 해리 케인과 주드 벨링엄인데요. 둘은 이번 대회 각각 6골을 뽑아내며 든든한 쌍포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잉글랜드 역시 선수 면면이 화려하지만 이번 대회에서 6경기 13득점 6실점으로 빈틈을 노출했는데요. 8강전에선 노르웨이의 혼란을 경기 내내 걸어잠그며 4강에 올랐습니다. 기복 있는 경기력을 보인 잉글랜드, 4강전에선 어떤 모습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디펜딩 챔피언 아르헨티나는 월드컵 2연패를 노립니다. 이번 대회 6경기 17득점으로 4강 팀 중 가장 많은 골을 뽑아냈는데 최근 3경기에서는 5골이나 내주면서 수비 빈틈을 자주 드러냈습니다. 키플레이어는 단연 리오넬 메시인데요. 황혼기에도 믿기 힘든 활약을 펼치며 이번 대회 8골 2개의 도움, 음바페와 득점 선두에 올라 있습니다. 과연 메시가 이끄는 아르헨티나가 잉글랜드를 상대로 화력을 뽐낼 수 있을지 관건입니다. 네 팀을 두고 해외 베팅 사이트에서도 우승 확률을 엇비슷하게 예상할 정도로 이번 4강전 전망은 안개 속입니다. 어느 팀이 이겨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역대급 대진표. 누가 상대를 꺾고 축구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될지 축구 팬들의 설렘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미국 주식 예탁 증서 ADR과 연계한 레버리지 상장지수 펀드 ETF가 우리 시간으로 내일부터 뉴욕 증시에 출시됩니다. 전문가들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고위험 상품인 만큼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이수균 특파원입니다. 미국 주식 예탁 증서 ADR 상장을 통해 뉴욕 증시 나스닥에 입성한 SK하이닉스가 첫 거래일부터 공모가보다 13.08% 급등하며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이에 발맞춰 월가에선 SK하이닉스 ADR과 연계된 레버리지 상장 지수 펀드 ATF가 우리 시간으로 14일 오후 5시 이후부터 쏟아져 나옵니다. 렉스셰어즈와 프로셰어즈, 레버리지 셰어즈 등이 SK하이닉스 ADR 주가의 1일 변동폭과 연동된 2배 레버리지 상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부 회사는 주가 하락에 역으로 투자하는 인버스 상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약 7개 정도의 상품이 동시에 상장이 될 예정이고요. 이 정도 규모의 상품이 동시에 상장된다는 것은 SK하이닉스에 대한 미국인들의 많은 관심을 표명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선 상승세를 탄 주식에 무작정 올라타는 투자 흐름을 뜻하는 모멘텀 투자가 늘어났습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개별 종목 1일 등락폭의 2배 성과를 따라가도록 설계된 고위험 상품인 만큼 투자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포트폴리오를 충분히 관리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질 수 있는 위험 수준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에만 한정적으로만 투자하시기를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JP모건은 레버리지 ETF의 등장을 건전한 신호로 여기지는 않는다며 상승 사이클 후반의 신호일지도 모른다고 진단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K금융 영토 확장이라는 기대감 속에 상장 초반 나타날 원화 환율과 현지 유동성 위험을 감안한 현명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수출 속보입니다. 지난달 우리 수출액이 세계에서 4번째로 1,000억 달러를 돌파한 데 이어 이번 달에도 역대 최대 실적을 뛰어넘었습니다. 관세청은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우리 수출액이 298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9%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1일에서 10일까지의 수출액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던 지난달 기록을 한 달 만에 갈아치운 겁니다.
실제 조업일수를 고려한 하루 평균 수출액은 35억 1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53.9% 커졌습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액이 112억 7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193% 늘면서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7.8%포인트 증가한 37.6%에 달했습니다. 반도체 수출 역시 1일에서 10일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국가별로는 대중국 수출이 전년 대비 88.7%, 대미 수출이 43.2% 늘어나는 등 두 자릿수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같은 기간 우리 수입은 유가 상승에 따라 에너지 수입액이 증가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4% 늘어난 235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7월 초 우리 무역 수지는 64억 달러 흑자로 집계됐습니다. 증시 보겠습니다. 연이틀 상승의 7,400선에 안착한 코스피, 오늘은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코스피와 코스닥 둘 다 빨간불이 들어와 있기는 한데요. 자, 오늘 코스피 출발은 0.85% 내린 7,412포인트로 개장했지만 지금은 상승 전환한 상황입니다. 지난주 SK하이닉스의 나스닥 상장을 계기로 반도체 종목 투자 심리가 살아났는데요. 하지만 주말 사이 미국과 이란의 교전이 재개되면서 불확실성이 또 커진 상황입니다. 오늘은 우리 증시가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됩니다. 현재 코스피 7,526포인트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동성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개선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 시장은 이 부분도 수급에 영향을 줄 변수로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852포인트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급등한 데 이어서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0.27% 오른 839포인트로 개장해서 현재는 850선을 넘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보겠습니다. 지난주 모처럼 1,400원대 숫자를 봤는데요. SK하이닉스의 나스닥 상장이 국내 달러 유입을 늘릴 거라는 기대가 환율 부담을 덜어줬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중동 긴장으로 인해 유가가 움직이면 언제든 변수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1,500원을 정확히 가리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태국 방콕의 한 유명 술집에서 큰 불이 나 현재까지 최소 27명이 숨졌습니다. 현재 당국은 폭발음과 함께 순식간에 검은 연기가 가득 차 인명피해가 컸다고 전했습니다. 정유신 기자입니다. 어두운 밤 건물에서 붉은 화염이 무섭게 뿜어져 나옵니다.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고 급히 탈출하려는 사람들로 주변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현지 시간 12일 밤 태국 방콕 북부에 있는 유명 술집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이 출동해 1시간 30분 만에 불길을 잡았지만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현재까지 20여 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술집 내부는 새까맣게 그을리고 현장 페인트가 벗겨질 정도로 불길이 거셌다고 목격자들이 전했습니다. 현지 당국은 공연 중이던 술집에서 폭발음과 함께 순식간에 검은 연기가 찼다는 목격담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hings happened very quickly and there was blasting and everybody tried to flee themselves from the smokes and the flame. 사망자 대부분은 불길을 피해 건물 뒤편 화장실에 숨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실종자가 많아 인명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한국인 관광객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태국에선 지난 2022년에도 나이트클럽에서 불이 나 26명이 숨지는 등 유흥업소에 대한 당국의 허술한 안전규정 문제가 지적되어 왔습니다. YTN 정신입니다. 연일 밤낮 없는 더위가 기승입니다.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은 27.6도, 체감온도는 30도에 육박했고요. 한낮 기온은 33도까지 치솟으며 종일 푹푹 찌겠습니다. 온열 질환 위험성이 큰 만큼 외출 시 충분한 수분 섭취해 주시고요. 틈틈이 그늘에서 휴식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밤 사이에도 곳곳에서 열기가 식지 못한 곳이 많았습니다. 제주의 아침 기온 28.2도, 강릉 27.4도 등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났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한낮에도 포항 37도, 대구 36도, 대전 35도, 서울은 33도까지 치솟는 등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뜨거운 날씨에 대기가 불안정해져 오후 한때 중부와 전북 내륙 곳곳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또 전남과 경남, 제주도에는 5에서 20mm의 산발적인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서쪽 지방에서 다시 장맛비가 시작돼 점차 전국으로 비가 확대하겠고 특히 밤사이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비와 함께 폭염은 다소 주춤할 전망입니다. 당분간 남해안과 제주 해안에서는 널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파도가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뉴스원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